마지막으로 C군 성격 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B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 이 C군 성격 장애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이 불안하고 소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A군, B군, C군, 우리가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서 성격 장애 공부하고 있는데 각 군집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A군은 사회적 고립과 기이함, 근데 B군은 정서적이고 굉장히 극적으로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C군의 공통된 특징은 불안하고 소심함이 바로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작은 오이 조각 하나를 먹고 있죠. 우리는 그냥 요 정도 오이면 그냥 쿡 찍어서 그냥 한 입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입으로 베어 먹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칼같이 이렇게 딱 세 등분해서 한 조각씩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인 거죠. 강박성 성격자에 나타나는 그런 아주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옷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분의 옷은 정말 이렇게 색깔별로 가지런하게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들이 보여주는 아주 꼼꼼한 거죠. 자, 이분은 이 잔디의 높이도 동일해야 돼요. 삐죽삐죽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잔디를 하나하나 잔디깎기로 깎는 게 아니라 일일이 가위로 깎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의 모습들입니다. 자, 강박적 성격 장애의 핵심적 특징.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완벽해야 돼요. 옷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세부 사항에 집착을 해요.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갈 것도 잔디를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잔디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깎고 있죠. 그 다음에 과도한 성취지향, 항상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분들은 인색해요. 인색함은 넘치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그게 바로 이제 강박적인 거죠. 그래서 이 인색함의 특징을 보입니다. 자, 진단 기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네 가지 이상 해당되면은 강박성 성격장애예요. 사소한 세부사항, 규칙, 순서, 형식에 집착하여 큰 일의 흐름을 잃는다. 즉,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 완벽주의여서 마무리를 못해요. 과제 완수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가까이에 이런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치밀하게 하는데 2% 남겨놓고 딱 끝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거, 2%를 마저 채워서 딱 완성하면 좋겠는데 왜 2%로 미완성으로 남기지? 하고 물어봤더니 2%를 다 채워서 하는 순간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2%를 남겨놓고 미완성 상태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완수를 저해하는 완벽주의를 보인다. 그리고 일과 생산성에만 과도하게 몰두하여 여가와 우정을 희생한다. 도덕이나 가치 문제에 있어서 과도하게 고지식하다. 무가치한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자기의 일하는 맛을 고집하거나 혼자 일한다. 자신과 타인에게 인색하다. 경직성과 완고성을 보인다.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4개 이상 충족시키면 강박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특징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이 진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세가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더 완고하시고 이제 고집도 더 강해지시죠. 그분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잘 변화가 안 되시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와 강박 장애는 그 양상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뿌리는 비슷한데
강박 장애는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강박성 성격 장애예요. 그래서 두 장애는 유사하지만 이제 다르고, 그리고 부하 직원이 강박성 성격 장애면 상사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강박성 성격 장애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보시면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거는 학기에 고착된 성격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학문기 때 대소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대소변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배설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주 그 정확한 타이밍에 배설하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추는 그게 바로 통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소변 통제를 1살 반부터 3살 사이 하게 되는데 요거를 실수하면 근데 모든 아이들이 처음부터 성공하진 않죠. 실수할 때 부모가 너무 야단치면 얘가 배설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설하기보다는 그 학문 안에 배설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세상이 바로 이 학문 안으로 좁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고 틀리지 않으려는 정확하려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학문기에 고착된 성격 특성이다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 완고성, 인색함, 정서적 억제,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기적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문기적 성격의 원인은 부모가 지나치게 과잉 통제적으로 양육 방식했기 때문에 아이의 그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그 통제적인 양육 방식이 결국 자녀의 강박성 성격 장애를 낳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철저하게 계속 그 자기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식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실수를 하지 않아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건 어렸을 때 부모가 얘가 대소변 통제할 때 실수하지 않으면 아우 잘했어 잘했어 하는데 실수하면 막 야단치거나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야 칭찬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야. 라는 흑백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는 실수의 부정적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하는 그런 인지적인 오류. 그 외에 세부 사항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하게 확대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강박적 성격장애의 원인이다. 자, 치료.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역시 개인 심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엄격한 초자. 그러니까 초자는 나한테 뭐뭐 해야만 돼. 해서는 안 돼.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초자인데 그게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료에서는 이런 엄격한 초자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들한테 일부러 실수하도록 상담에서 과제를 줘요. 그리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일부러 지저분하게 어지럽혀라. 그리고 하루를 참아봐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도 관련돼서 같이 병행해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유연한 현실적 신념으로 대체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야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을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을 주죠. 자, 두 번째 하유형입니다. C군 성격 장애 중에서 두 번째 하유형 바로 의존성 성격 장애. 근데 강박성 성격장애 원인은 아까 앞서서 C군은 불안한 게 공통된 기저에 깔려있는 특징이다라고 했죠. 강박성 성격장애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할까봐 나오는 그 불안. 그거를 지나치게 과하게 통제한 게 바로 강박성 성격장애에서 강박성 성격장애의 기저에는 실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박 불안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 그리고 강박이란 것은 강한 압박을 줄여서 우리가 강박이라고 해요. 실수하면 안 돼라는 그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을 하는 게 바로 강박성 성격장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위형 의존성 성격장애는 뭐가 불안한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함께 있어야만 해.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장애 바탕에는 바로 불안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꼭 디펜던트, 의존해야지만 견뎌낼 수 있는. 자, 그래서 보시면 요 새가 정말 아주 딱 달라붙어 있죠. 이 사이에 조금도 틈이 있으면 안 돼. 나는 딱 붙어 있어야지만 나는 마음이 놓여. 라는 모습. 그리고 I need you so much closer. 나는 더 가깝게 있는 것이 필요해. 나는 요만큼의 틈도 허용되면 안 돼. 그래서 아예 떨어지면 안 돼서 숟가락을 채고 다니는 그런 경우. 그리고 떠나려고 할 때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누군가한테 강하게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런 남자. 아, 이런 것들. 약물에 대한 의존성. 이런 것들도 다 의존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자, 의존성 성격 장애의 핵심적 특징.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보여요. 자기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 난 혼자 설 수 있어. 그게 건강한 자아인데 누군가가 꼭 있어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꼭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이 너무 큰 두려움, 공포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져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요 세 가지가 의존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진단 기준. 여러 항목 중에서 5개 이상 충족되면 의존성 성격 장애예요. 자, 빨간색 볼게요. 타인의 충고와 보장 없이는 사소한 일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제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방을 써야 되는데 저랑 같이 온 사람이 큰 캐리어를 딱 꺼내서 나는 무슨 짧은 여행인데 무슨 이렇게 커다란 캐리어를 갖고 왔나 했더니 거기가 좀 따뜻한 나라였거든요. 태국인가? 그 커다란 모자, 햇볕을 가리는 그 밀짚 모자지 커다란 모자만 한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밤새 어떤 모자가 어울리냐고, 내일 모자 쓰려고 하는데 어떤 모자가 어울리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을 당했거든요. 진짜 사소한 일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지 못하고 타인의 충고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 이것도 이러한 이 성격 장애도 너무 주변 사람 괴롭힐 거죠. 또 인생의 중요한 영역까지도 떠맡길 타인을 필요로 해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방영했어요. 7시간의 절규인가 그런 건데,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7시간 때려서 아들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제가 봤더니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못하고 자기 앞집에 사는 어떤 여자한테 다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 아이들 먹는 거, 아이들 뭐 이렇게 한테 야단치는 거, 아이들 생각, 모든 걸 다 그 여자한테 떠맡기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여자가 애들을 때려야 된다. 저 애를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 말 듣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시간 동안 그 여자가 때리라는 말에 때려서 아들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생겼는데 극단적인 의존적 성격 장애로 인한 비극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그 엄마의 경우에 남편과 이혼을 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이혼이 그 사람한테는 버려짐, 이름, 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집 여자랑 친하게 됐는데 그 앞집 여자를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한 그런 너무 어리석은 의존성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정말 자기 아들까지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의존성 성격 장애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그거를 뭐 다시 옛날 거 보기, 뭐 다시 보기 네, 그런 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혼자 있는 걸 참지 못하고 바로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또 찾아요. 그래서 보통 의존성 성격 장애는 굉장히 타인한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새들이 딱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늘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날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헌신을 해요. 지극정성으로 헌신해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자기한테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면 그 헌신함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좀 지겨움을 느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아서 헤어져요. 그럼 이 여자는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림을 당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학습 삼아 아, 이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홀로 건강하게 서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그래도 그걸 참지 못하고 아무나 또 만나요. 아무나. 그래서 또 이전에 하던 방식을 되풀이하고 또 버림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끼고 더 헌신하고 제발 떠나지 마. 나와 함께 해줘. 내가 뭐든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성격장애인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꾸 잡으려 하고 묶으려 하면은 빼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사귈 때 그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 할 때는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곁에 있으면 되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의존성, 성격 장애가 보여주는 이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더 달아나고 싶겠죠? 자, 의존성 성격 장애, 이 안타까운 성격 장애는 왜 생기나 보면은 역시 이 성격은 부모의 책임이 거의 커요. 거의 부모의 과잉 보호가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신체적으로 허약한 경우에 부모들이 과잉 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죠. 음, 그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는 구강기에 고착된 결과다라고 하는데 앞서 강박성 성격 장애는 항목기에 고착된 결과라고 했죠. 이 의존성은 구강기에 고착된 성격 특성이에요. 구강기는 태어나서 한 돌 정도까지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통해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홈설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시기여서 구강기 때의 특징은 의존성이에요. 근데 이 의존성이 구강기가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걸 우리가 고착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고착된 결과인데 그럼 고착은 왜 생기느냐? 과소와 과잉 두 가지가 다 고착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충분히 의존해서 사랑을 받고 보살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 의존성 구강계 고착이 되고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경우 부모의 과잉 보호처럼 너무 지나쳐도 고착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의존성 성격 장애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너무 과하게 받은 경우에 바로 이런 의존성 성격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지적 입장으로도 나는 근본적으로 어, 무력하고 부적절한 사람이다. 나는 도움을 받으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존과 독립에 대한 흑백노조 사고 경향 이것이 바로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한 관계는 따로 또 가치가 가능해야 돼요. 따로도 있을 수 있고 같이도 있을 수 있는 관계. 따로 절대로 못 있고 항상 같이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심할 경우에 의존성 성격장애가 될 수 있다. 이 의존성 성격장애 치료는 역시 개인 심리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의존성 성격장애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과 상실에 대한 불안을 직면하게 하고 그걸 참아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어. 근데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바로 아무나로 옆에 채우지 말고 너무 힘들 경우에는 이때 상담을 받아서 그때 그거를 인내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지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믿고 하는 자기 신뢰와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 타인을 통해서만 자기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 의사소통 훈련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성격 장애예요. C군 성격 장애에서는 세 번째고요.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회피성 성격 장애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세상 속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늘 회피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 속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철수되어 있는,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당당하게 볼 자신이 없어서 눈만 빼꼼히 내놓고 살그머니 사람들을 어떻게 살지, 뭐 하면서 즐겁게 살지, 그거를 살그머니 보는, 어,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나는 세상이 무서워, 나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서 땅속에 얼굴을 박은 모습이죠. 이 두 사람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 어떻게 즐겁게 살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숨어서 이렇게 살그머니 빼꼼히 얼굴만 내놓고 보는 이런 모습들. 바로 회피성 성격 장애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회피성 성격 장애의 핵심적 특징.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 속에 나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사회적 불안과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 그래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회피성 성격장애고, 우리 사회불안장애라고 우리가 앞서 불안장애에서 공부했었는데, 사회불안장애와 매우 흡사합니다. 성격이 그런 성격일 경우에 우리가 회피성 성격장애라는 거죠. 그리고 회피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 여러 가지 중에 네 가지 이상일 경우에 그 회피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해요. 비난, 꾸중, 거절이 두려워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직업활동을 피한다. 호감을 두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과의 만남 피한다. 창피나 조롱을 당할까봐 대인관계를 극히 제한한다. 사회적 비난에 대한 비난과 거부당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부적절감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에서 위축된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열등하다 생각한다. 당황하는 모습 보일까봐 새로운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회피성 성격 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적 특징을 보면 남녀의 성비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까 그 강박성 성격 장애는 남자가 훨씬 많다라고 했죠. 근데 남녀의 성비는 비슷하다. 그래서 강박성 성격 장애 볼 때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들이 완고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바로 강박성 성격 장애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회피성 성격 장애로 다시 돌아와서 회피성 성격 장애 임상적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낯선 사람이나 그런 새로운 상황을 회피한 성향을 보인다. 이 말은 기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기질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회피성 성격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이런 증상이 악화되지만 중년기가 되면 다행히 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중년기가 되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생애 전반기에 하나의 특성이 두드러지면
중년기 이후로 그에 반대되는 특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완화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회피성 성격장애 원인. 자, 생물학적인 원인은 기질적 수줍음과 억제적인 경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약간 기질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위험에 대한 과도한 생리적인 민감성, 사소한 위협에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 그 다음에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는 주된 감정은 이제 수치심, 쉐임이라는 건데 이 수치심의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숨고 싶자 하는 그런 소망.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치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결국에 아예 그 경험 자체를 차단하는 거기서부터 도망가고자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바로 회피적 성격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 수치심과 죄의식을 유발하는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부모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피성 성격 장애의 원인 이어서 인지적 입장을 보시면 자, 사회불안장애와 유사한 사고와 신념 체계를 갖는다. 그래서 자신이 부적절하고 부가치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타인으로부터 거부 무시당할 거라는 믿음, 또 자기 비판적인 경향, 자기 행동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미래 사회상에 대한 부정 예상과 회피, 이러한 그런 그들의 독특한 신념 체계가 바로 회피성 성격장애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흑백 논리적인 사고, 사람들이 날 받아주는 거 아니면 나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거야 라는 흑백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선택자 여과라는 것은 자기가 그 어떤 주어진 그 상황에서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뽑아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좋았던 경험은 다 그 필터 밖으로 흘려내버리고 안 좋았던 기억만 걸러내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면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남들에 대해서. 물론 내가 또 여러분들도 발표하다가 잘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굉장히 불편하고 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다른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긍정적 요소는 다 흘려내버리고 나의 부끄러운 것만 계속 기억에 되살아남고 반추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로부터 회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황 회피로 인한 부정적 신념 강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피했더니 수치심 당할 일이 없더라. 그게 이제 오히려 그런 신념이 강화가 돼서 계속 점점점 더 회피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것도 역시 이제 개인 심리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개입을 하냐, 무엇을 개입하느냐? 바로 수치심을 느꼈던 외상적 경험이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탐색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스스로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도 갖게 하고 치료자가 변화없는 지지와 수용적인 자세를 통해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외에 인지행동 치료로도 이제 불안을 조절하는 훈련,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조금씩 더 노출하는 그런 연습, 대인관계 기술 훈련,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역기능적 신념과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의 이제 그 치료까지 보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10가지의 성격 장애 유형,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통성에 따라서 A군, B군, C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주차장 모습이죠. 그래서 파킹랏이에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그래서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차를 주차하느냐. 주차 모습만 봐도
성격장애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재밌게. 자, 1번은 뭐 같아요? 이 1번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1번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하고 있어. 세상은 나한테 적대적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로 볼 수가 있겠죠. 2번은 뭐일 것 같으세요? 2번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죠. 굉장히 크고 색도 핑크색이에요. 우리 자동차 색으로 잘 하지 않는 핑크색. 굉장히 뭐 앞에 모두 달리고 뭔가 자기가 최고야.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웅대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성격 장애.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아까 앞서 봤던 그 새 두 마리가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바로 의존성 성격 장애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은 뭐로 보이세요? 4번. 요 4번은 사실상 여기가 지금 11개 그림이에요. 11개여서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것도 하나 껴있는데 요게 뭐일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해서 사람들이 두 대를 둬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 멋대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 약간 이제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도 볼 수 있는데 딱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보기가 뭐한 게 이 사람이 그냥 공간에 있어서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수동 공격성으로 봐요. 그냥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해칠 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했네. 그래서 약간 교묘하게 드러내놓지 않은 공격성을 우리가 수동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4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어떠냐? 규칙, 법률 이런 걸 위반하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6번. 이게 바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 사람은 나는 이러고 싶어. 나는 남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규칙이 있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 6번이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고 요거는 약간 어, 아닌 척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동 공격성 모습입니다. 자, 이 7번. 7번은 뭐일 것 같아요? 바로 연극성 성격 장애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그래서 마치 무대 위에서 나 혼자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는 내 차 여기다 주차할래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연극성 성격 장애죠. 자, 이 8번은 뭐일 것 같아요? 8번은 앞과 앞뒤 간격이 아주 정확하죠. 아주 딱 이렇게 정확하게만 해야 되는 사람, 꼼꼼하고 철저한 강박성 성격 장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9번은 뭐일 것 같아요? 9번. 9번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싫어서 뭔가 이게 딱 붙어서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안 했죠? 요거. 이거는 뭐일 것 같아요? 남들 다 차 타고 오는데 혼자서 뭐 이상한, 어, 그 UFO 같은 거 타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이하고 괴이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차를 갖고 온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10번인데, 10번은 분열성 성격장애예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나 너네들 어떻게 주차하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어. 그래서 아예 이 차의 앞머리를 이 주차장 밖으로 내면 자기 혼자 만의 그런 사회적 고립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주차 모습으로 이 10가지의 성격 장애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첨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격 장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